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영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 전공 정선태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자, 새 주간을 맞이했는데 또 2019년 하반기의 첫날이기도 하면서 이제 남북미 관계에 또 새로운 서광이 비치는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많이 놀라셨고 감격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후 내내, 특히 오후 3시 이후부터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무슨 채널 보셨어요, 교수님? JTBC 보다가 CNN 보다가 그리고 NHK 보다가 왔다 갔다 했네요. 국내 방송은 JTBC. 저도요. 네. JTBC를 봤어요. 네. 그래도 왜 그렇게 됐을까 모르겠어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누구 말 빌리자면 볼만한 채널이 그거밖에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요, 정말. 일본 방송 NHK가 황급하게 생방송으로 내보내는 게 저한테 흥미로웠습니다. 네. 조금 일본 언론이 좀 호들갑스럽긴 하죠. 예. 그런데 바짝 긴장하는 그 느낌이 없지 않았어요. 네. G20이 아베가 상당히 공을 들인 국제회의였는데 예. 판문점 회동이 이어지면서 G20의 의미가 무색해져 버렸어요. NHK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고요. 한반도의 평화를 가장 간절하게 원치 않는 두 세력이 있는데 바로 일본의 아베 정권과 예. 한국의 토착 외국 본당. 예. 아니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이 있겠어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자들이? 그래도 좀 같은 땅에 산 사람이라면 네. 정말 그 역사적인 사건이다. 실질적인 의미 있는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이 정도 코멘트는 못하나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두 시간도 안 지나서 형식적인 사진 찍기에 불과하다는 등, 미사일 얘기 잠깐 했다고 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등, 이런 딴지를 놓는 말들을 해요. 참, 저들의 불안이 얼마나 깊은지를 역력히 알 수 있는데요. 그자들이 사실은 존립할 수 있는 논리의 근거라고 하는 것이 색깔론 말고는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동안? 그렇죠. 우리 늘 얘기하는 것이지만 남북 적대 관계, 특히 이 북한에 대한 증오가 없이는 자신의 존재 근거를 마련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게 이제 빨갱이 문제니 뭐니 이런 그 얘기로 드러나는 거죠. 네. 저들은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없어요. 네. 늘 뭔가를 비난하고 끌어다가 딱지를 붙이고 해야 되는데 네. 그 가장 큰 그 근거지가 북한이 평화의 파트너가 되는 순간에는 네. 그게 사라져버리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 존립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겠습니까? 그 위기감이 선하게 와닿긴 한데 네. 아무래도 제가 저 정당에 참모로 좀 들어가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싱크탱크로. 장기적인 안목에서라도. 예. 그런 게 필요 없는 당이었으니까 하나만 하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강아무개라는 조선일보 출신 국회의원의 그 똥볼도 아주 흥미진진했습니다. 판문점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날 일이 없다라고 얘기했다가 예. 한 두어 시간 만에 그 정보원이 얼마나 힘이 없는지 근거가 없었는지 그런 것도 재밌었어요. 네. 정말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 놓고는 그렇게 되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이러면서 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그러게요. 그것도 있지만 어떻든 저는 그렇습니다. 이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씩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좀 성급한 생각은 좀 접어두고 예. 진득하게 길로 걸어가는데 서로 응원하고 서로 박수를 보내고 또 힘도 보태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교수님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십니까? 네, 오늘은 몇 차례 제가 책을 들었다 놨다 했는데요. 이 엔도 슈사쿠의 깊은 강이라는 장편 소설을 골랐습니다. 제가 이분은 압니다. 다른 분은 몰라도요. 왜요? 다른 분도 많이 알죠. 아니에요. 정말 이분밖에 모릅니다. 일본 작가 중에서 침묵, 사일런스. 이 작품에 또 엔도 슈사쿠 아니겠습니까?
네, 이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 대표작이죠. 네. 17세기 일본의 그 가톨릭 그 교회 탄압을 배경으로 한 그 배신의 문제와 관련된 아주 묵직한 작품입니다. 아주 고전에 속합니다. 이 엔도 슈사쿠의 침묵은. 네. 영화도 봤는데요, 교수님. 네. 이 영화는 좀 끝부분이 이상한 게 너무 그 희화화를 해요. 그 가톨릭 선교사들, 서양 가톨릭 선교사들을. 이게 아마 영화하고 소설하고 특히 많이 다른데요. 예. 훌륭한 소설 작품을 원작으로 한 영화치고 영화가 잘 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과 이 활자로 보여주는 것 사이가 그 간격이 상당히 멉니다. 이 활자로 쓰여진 소설의 경우는 행간을 끝없이 채워놓으면서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영화의 경우 그 영상으로 딱 보여주잖아요. 예. 그러면 그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소설을 읽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또 뭐 사실 소설 작품하고 똑같은 영화를 만들면 또 뭐 도대체 영화만의 독특한 뭐 어떤 매력이 없다 이러면서 또 비난을 들을까봐 또 그렇게 비트나 봐요. 그러게 말입니다. 감독들의 철학이나 미학이 어느 개입은 하긴 하겠죠. 네. 어쨌든 이 침묵이라는 작품이 유명하고요. 그리고 말년에 네. 70살에 쓴 마지막 작품인데 깊은 강이라는 작품은 네. 정말 종교란 무엇인가, 예술란 무엇인가에 관한 깊이 있는 탐색을 다룬 작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엔도 슈사쿠 작품 중에 침묵보다는 깊은 강을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엔도 슈사쿠는 유머 소설도 아주 잘 써요. 정말 재미있는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기회 되면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어릴 때 가톨릭,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죠. 네. 가톨릭 신앙을 가졌는데 종교에 대해서 많은 회의를 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네. 흥미롭게도 일본에는 기독교 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1, 2%밖에 안 돼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문학이나 신학 쪽을 보면은 세계적인 그 작가나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의 경우는 교회, 기독교, 가톨릭과 개신교를 포함해서 특히 개신교 인구의 경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죠. 네. 이런 유례가 없습니다. 종교는 이 소설에서도 얘기합니다만은 종교는 그 사회의 문화나 정통과 깊이 관련되어 있기 마련인데요. 우리의 경우는 불교나 종교하고 좀 경계이긴 합니다만 유교가 우리의 그 심성이나 전통과 상당히 가까운 편인데 기독교는 최근에 우리가 받아들인 종교잖아요. 특히 개신교의 경우는 뭐 빨라야 19세기 말인데 가톨릭이 그 전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개신교가 확장한 사례는 세계 종교사에서 찾아보기 드물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한 아주 그 수준 높은 기독교 문학이나 신학 쪽에서는 조금은 상대적으로 좀 취약하지 않나 싶기도 해요. 네, 신학의 빈곤은 뭐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요. 우리 함석헌 선생이나 변상환 목사나 이런 몇몇 뛰어난 걸출한 유영모 선생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또 한신대 라인의 뛰어난 신학자들이 없진 않지만 네. 일본의 그 수준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종교문학 쪽에서도 그렇습니다. 종교문학 쪽에서도 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문학 작품들은 꽤 있는데 네. 정말 근본적으로 종교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란 어떤 존재인가를 묻고 파고드는 작품들은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은국의 순교자 정도는 그 의미가 있고, 예. 그렇죠. 김은국의 순교자는 잘 아시다시피 영어로 쓰여진 소설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쓰여진 작품이고요. 그리고 카톨릭 쪽에서 정찬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네네. 로뎀나무 아래에서 포함해서 이 정찬이라는 작가가 카톨릭 쪽에서는 훌륭한 작품을 씁니다. 그리고 다른 대단히 그 종교적인 색채를 뺀 종교의 깊이 또는 다른 종교의 관계, 종교와 인간의 문제 등등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 있게 파고든 소설들은 저는 아직 많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네, 아무튼 어딘가 있겠죠. 제 눈에 안 띄어서 그렇지. 깊은 강은 대단히 흥미진진한 작품입니다. 등장하는 인물 몇 명만 제가 소개해 볼게요. 예. 이소베라는 남성이 있는데 이 아내가 죽습니다. 환생하고 싶어요라는 말을 남기고 죽습니다. 이소베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일본의 아주 일반적인 남성, 중년 남성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남성은 누마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누마다는 동화 작가입니다. 이 새들이나 동식물과 이 교감하는 동화 작가고요. 그리고 기구찌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기구찌는
2차 세계대전 때 미얀마 전선에서, 버마 전선이죠. 미얀마 전선에서 이 죽음의 행진, 죽음의 거리를 걸으면서 친구의 인육을 먹은, 아이고. 동료의 인육을 먹은 그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입니다. 인육 먹은 사건들 많이 있었죠. 그리고 리스코라는 여성이 등장하는데 이 여성은 정말 삶의 권태로 똘똘 뭉친 사람입니다. 삶에 대한 깊은 회의, 그리고 남성을 유혹하는 데 재미를 붙이는 그런 여성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인물 오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신부 수업을 하고 지금은 이 깊은 강, 겐지즈강 근처에서 힌두교를 숭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종교란 무엇인가를 탐사하고 있는 그런 신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 고통을 안고 있는 기쿠시 같은 사람, 그리고 이 동화 작가인 자연과 교감한 루마다라는 사람, 그리고 온통 이 삶의 권태를 느끼는 미스코라는 사람, 그리고 아내를 잃고 헤매는 이소베라는 사람, 그리고 종교란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오스라는 신부 등장해서 인간의 삶이란 무엇인가, 이 삶에서 종교란 무엇인가를 묻는 상당히 깊이 있는 소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엔도 슈사크의 다른 작품도 좋지만 이 깊은 강, 제목이 깊은 강인데 깊은 강은 인도 저 북쪽에 있는 겐지즈 강을 얘기합니다. 인도인들에게 성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강이 있죠. 그 강가라고 불리는 그 겐지즈 강을 얘기합니다. 네. 겐지즈 강에서 인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쭉 그 종교란 무엇인가를 묻는 아주 재밌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를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또 인도를 조금이라도 알고 싶으신 분들, 특히 인도의 깊이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종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고민하신 분들은 이 엔도 슈사쿠의 깊은 강이 하나의 그 안내자랄까? 어떤 그 좌표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기 이 소설의 몇 구절 제가 뽑아놨는데요. 예수란 무엇인가, 신이란 무엇인가, 종교란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이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스라는 신부가 자신을 젊은 시절에 유혹했던 리스코라는 여성에게 보낸 그 편지에서 한 구절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고독하기 때문에 필시 고독할 당신에게 이야기를 건네고 싶습니다. 한심하게도 저는 고독합니다. 수도원 앞에 펼쳐진 갈릴리 호수, 가야금 호수라고도 불리며 예수의 말씀이 있었고 가버나움 마을의 어부 베드로가 고기를 낚던 이 호수는 오늘 밤 달빛으로 반짝입니다. 그분은, 아니 나루세 씨는 일본인이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듣기만 해도 경온하실 테지요. 그렇다면 예수라는 이름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세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쩐지 닭살 돋고 어색하다면 생명의 따스함이라도 좋아요. 그렇게 부르세요. 그게 싫으면 늘 하던 대로 양파라도 좋아요. 이 갈릴리 호수에는 유대교도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기독교도도 이슬람교도도 있습니다. 저는 일본인이다 보니 그들이 무척 흥미를 보이는 통에 이따금 키부츠에 놀러 가기도 하고 이슬람교도의 가정에 초대받기도 했습니다. 그들 안에서 저는 양파를 발견합니다. 그런데도 어째서 기독교도들이 다른 종교의 신도를 경멸하거나 은근히 우월감을 느껴야만 하는 걸까요? 저는 양파의 존재를 유대교 사람에게서도 이슬람교 사람에게서도 느낍니다. 양파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네, 종교적 관용을 얘기하는 구절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또 신이라는 이름이 걸린다면은 사랑이라는 이름 또는 생명의 따스함이라는 이름 또 양파라는 이름으로 불러도 좋다. 이 양파는 예수의 모습은 사랑의 모습은 생명의 따스함은 어디나 있다는 겁니다. 예. 이슬람 교도에게서도 발견할 수가 있고요. 유대 교도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겐지즈 강에 우리가 보기에는 지저분해 보이는 그 물결에 목욕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어디서나 신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마치 자신의 신만,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자신의 신만 소중하다고 그리고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신에 대한 모독이라고 오스라는 신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인들이 강조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신이 아닌 신은 다양한 얼굴을 지니고 있고 다양한 표정으로 우리 곳곳에 깃들어 있다는 것이죠. 범신론에 가까운 편인데 어디에나 신이 깃들어 있다는, 어디에나 다른 모습으로 신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얘기인데요. 이 엔도 슈사쿠에게 신은 아버지 신이 아니라 이 율법으로서 명령하고 이 처단하는 아버지 신이 아니라 어머니 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편 소설 중에 어머니 신이라는 그 소설도 있는데요. 엔도 슈사쿠가 보기에 신은 모든 것을 감싸 안고 품어주는, 죄 지은 자까지 품어주는 그런 신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흔치됐습니다마는
어머니 쭈글쭈글한 젖가슴을 내어주는 어머니를 그린 장면이 있거든요. 예, 예. 인도에서 어떤 동굴을 가다가 인도를 상징하는 모습을 발견하는데 그 모습이 바로 쭈글쭈글한 젖가슴을 내보인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그 구절 잠깐 보겠습니다. 예. 인도 여행을 안내하는 그 에남이라는 그 가이드가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그녀의 젖가슴은 이미 녹파처럼 쭈글쭈글합니다. 하지만 그 쭈그러든 젖가슴에서 젖을 내어 불지어 있는 아이들한테 나눠줍니다. 그녀의 오른발이 문둥병으로 짓물러 있는 걸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배도 허기 때문에 움푹 꺼질 대로 꺼졌고 게다가 그걸 전갈이 물어뜯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런 병고와 아픔을 견디면서도 쭈그러든 젖가슴으로 인간에게 젖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하루 쭉 이어지는 어머니이신 인도 신의 모습들을 읽어내는 구절도 이 소설에서 놓칠 수가 없는 문장이 아닐까 싶네요. 이렇게 이 소설을 읽다 보면은 중국의 다롄에서부터 시작해서 미얀마를 거쳐서 도쿄 한복판 그리고 인도까지 긴 공간의 여행을 통해서 신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엔도 슈사쿠의 질문과 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개신교, 일부라 그러지만 뭐 상당한 그 개신교 쪽이 비난을 많이 듣고 있잖아요. 저는 그럼에도 기독교의 역할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는 종교란 무엇인가, 기독교란 무엇인가에 관한 좋은 글들을 한두 편 여러분께 소개할까 하는데 예. 이런 예수의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갈구하는 예수의 표정, 예수의 모습이 있을 테고요. 그런 예수의 정신을 우리 사회에 퍼뜨리기 위해서 또 확산하기 위해서 애쓰는 평화나무 같은 것도 있죠. 아이고, 예.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해서 너무나 미워하지만 마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세뇌됐다고 얘기하는 게 옳을 것 같은데 벗어나서 진정한 그 예수의 사랑이랄까, 예수의 생명 존중의 사상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데 이 엔도 슈사쿠의 책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여러분께 깊은 강 소개해드렸습니다. 너무 좋은 작품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보지 못했는데 교수님 소개해 주셨으니까요. 반드시 한번 읽어보고 또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경험칙이기도 한데 다른 종교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네. 그 종교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뭐 종교가 없다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옛날 어머니 따라서 또는 뭐 집에 계신 분들 따라서 절에 가서 뭐 부처님 보고 간단한 인사하는 정도인데 뭐 노경이나 종교적 심성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내 종교만이 우월하다, 특별하다, 어떤 특권적이다 얘기하는 순간 그 종교의 존재 이유가 과연 그럴까라는 회의가 밀려오곤 해요. 전 금방 말씀하신 대로 다른 종교에 대해서 깊이 사랑을 할 때 바로 그 종교의 본래적 의미가 오롯이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고 이 소설에서도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기독교를 신랄히 비판을 해요. 유럽의 그 가톨릭을 비판하면서 유럽 중심의 그런 기독교 아니냐, 이렇게 종교 아니냐라고 비판하면서 얼마든지 일본적 기독교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다른 문화나 사회에 어울리는 그런 기독교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의 모습을 획일적으로 재단하지 말라라고 이 소설에서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기 종교만 우월하다는 거는 열폭이죠. 열폭이지 그거는 신앙일 수가 없어요. 아니 어느 종교에서 다른 종교 무시하라 그리고 못 살게 굴라 그 종교인들을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기독교에서도 그러지 않아요. 또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이야기 갖고 이제 우려먹는데 그 실상 뜻을 살펴보면은 자신에 대해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뜻으로 풀이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야훼 하나님이 자기를 믿을 때 자기를 뭐 거의 무당 같은 존재로 그래서 뭐 기도만 하면은 잘못 다 용서해주고 또 뭐 축복 내려주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막 포장을 하는데 포장, 형상, 우상 이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런 맥락으로 보자면은 아니 타 종교를 무시하고 묵살하고 그럴 여지가 전혀 없는 건데 대놓고 그러는 거 보면서 막 사찰에 가서 뭐 무슨 땅 밟기를 한다느니 뭐 또 그 불상에다가 스프레이로 뭐 오직 예수 이런 거 갖다 쓰고 말이죠. 아니 어느 성경 구절에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네, 그런 예들이 있는데 제가 가까이서 경험한 것만 해도
예를 들면 우리 전통 신앙 중에 신앙이라고 할 것도 없죠. 이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세워놨다고 그걸 우상 숭배라고 해서 그걸 없애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무슨 산에 갈 때 고사 지내는 일들 하잖아요. 돼지머리 놓고 올해도 별일 없이 잘 진행되게 해달라라고 비는 행사들 있죠. 예. 근데 그것도 못하게 하는 그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그거야말로 우리의 전통이나 이 문화에 이해가 없는 정말 아까 열폭이라고 했죠. 열폭이란 말 열등감 폭발의 줄임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거의 열폭의 반증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자기 종교에 깊은 자신감이 있고 내공이 있으면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다른 종교와의 대화에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예. 네, 바로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책에서도 우리 김PD 잘 말씀하셨는데 신은 여러 개의 얼굴을 갖고 계시며 각각의 종교에도 숨어 계신다고 생각하는 편이 진정한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간의 대화도 다양한 방식으로 신이 현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만이 최고의 신이 아니다. 뭐 이런 거죠. 그런 고민까지 포함해서 우리 엔도 주석구와 함께 하면은 많은 고민들을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 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오늘은 나치를 제조한 인간으로 불리죠. 괴벨스. 네, 나치의 선전 장관이었던 괴벨스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이 얘기를 왜 하는지는 미루어 짐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언론이 말이죠. 성역이 돼가지고 독재시대 때는 성역일 수 있다고 보는데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또 이렇게 열린 사회가 됐을 때 그때는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은 불의한 스피커들의 방패막이가 된다 하면은 이게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리 말씀드리면 히틀러가 위대했던 게 아니라 우리 괴벨스가 히틀러를 위대하게 만들었죠. 네. 먼저 이 교양인이라는 출판사에서 시리즈로 나오고 있는 게 있어요. 문제적 인간 시리즈인데 이 시리즈는 주로 뭐랄까 우익이나 파시스트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합니다. 예를 들면 로베스피에르부터 시작해서 스탈린이나 히틀러, 뭐 기타 이키까지 그리고 이 괴벨스까지 역사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네. 그 인물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그게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던지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되묻습니다.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하나는 이 문제적 인간 시리즈가 대단히 두꺼워요. 책 한 권 한 권이 다. 보기만 해도 기가 질립니다. 보통 1000페이지가 넘으니까요. 근데 겁먹지 마시고 도서관 가셔서 책 한 권 구입하셔서 네. 여러 가지 용도로 쓰시면 됩니다. 뭐 베개로 쓰셔도 좋고 네. 아니면 폼으로 딱 올려놓으셔도 좋고요. 네. 겁먹지 마시고 뒤져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괴벨스 얘기하면은 몇몇 가지 어록이 있죠. 아주 유명한 어록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 다음에는 의심하지만 되풀이하면 결국에는 믿게 된다. 맞습니다.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자들의 심리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부정하다가 그 다음에 의심하다가 자꾸 반복하면 대중들은 믿게 된다는 거죠. 누가 잘하는지는 뭐 잘 아실 겁니다. 이른바 극우의 심장이라고 하는 신문이 잘하죠. 그런 짓들을.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어록도 있습니다. 거짓과 진실의 적절한 배합이 100%의 거짓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 이제 거짓과 진실을 반쯤 잘 섞어 넣어야 거짓말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낸다고 얘기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승리한 자는 진실을 말했느냐 따위를 추궁당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많이 들어봤죠. 괴벨스를 신봉하면서 또는 괴벨스를 스승으로 삼아서 이 훈련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오늘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대중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감정적인 에너지 또는 대중들의 정치적 감정을 동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분노와 증오라는 겁니다. 예. 이때 괴벨스가 설정한 이 분노와 증오의 대상은 둘입니다. 크게 보면은 하나는 유대인, 네. 하나는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부인들, 그 내부자들을 결집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적대감을 조성하고요. 그리고 공산주의에 대한 그 증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이 분노와 증오가 독일인들을 하나로 결합할 수 있고, 그리고 독일인들이 세계를 지배할 정당성을 확보해 준다는 게 괴벨스의 신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어요. 아주 유명한 말인데,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든지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뭐 이러면서 나왔던 얘기가 이거 아닙니까? 나는 아버지를 사랑한다라고 누군가 말을 했다면은, 아니 그러면 조국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이러면서 이제 사람을 완전히 국가에 대해서 반국가사범으로 만들어버리는, 정말 참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시대였습니다, 진짜. 맥락을 다 빼버리고 그 한 문장만 가지고서 사람 우습게 조롱하고 범죄자를 만들 수 있죠. 논두렁 시계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이 한 문장, 한 구절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한 사람을 바보로 만들 수 있고 한 사람을 조롱거리로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게 얘들의 신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 몇 문장만 봐도요, 가짜뉴스의 공장 제조를 도맡은 그 언론사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네. You are not alone 이란 말을 하던데, 딱 그건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가짜뉴스 공장이 스승으로 모시는 게 괴벨스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책을 다시 쭉 넘겨보면서 딱 확신을 했습니다. 저들이야말로 괴벨스를 사표로 삼는 자들이구나 싶었습니다. 몇 구절만 함께 볼 텐데요. 괴벨스는 히틀러와 비슷하게, 일단 그 괴벨스가 누군지 봐야겠네요. 이 괴벨스는 잘 아시겠지만은 나치 독일의 선전 장관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순간까지 히틀러와 함께 했던 철전 히틀러주의자죠. 아마 사진들 많이 보셨을 텐데, 지하 벙커에서 1945년 4월 30일 히틀러가 자결하고 난 그 다음날 바로 그 괴벨스도 불에 타서 죽죠. 자결하죠. 불에 탄 괴벨스 시신의 모습이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괴벨스는 총통 신화를 창조한 자이면서 열정의 선동가이자 정치 심리의 천재적 예술가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온갖 문화예술 장르를 동원해서 총통 신화를 만드는데 공을 들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공을 합니다. 괴벨스가 동원했던 그 매체가 바로 이 당시 새롭게 떠오르던 라디오였습니다. 라디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잡지나 신문에도 많은 신경을 쓰지만 특히 민족 재생을 위한 기획에, 그리고 히틀러를 신으로 제조해내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매체가 바로 라디오였습니다. 그래서 이 라디오를 괴벨스의 주둥이라고도 얘기를 했었죠. 그래요? 네. 이 책 정말 재밌습니다. 한번 꼭 보십시오. 예. 그리고 이런 그 괴벨스는 히틀러와 비슷하게 아주 깊은 열등감의 소유자였던 모양이에요. 열등감 때문에 이 외부의 인정과 보호를 간절히 갈망했다고 합니다. 네. 출세 사다리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게 유대인에 대한 증오라는 걸 아주 빠르게 알아챘다고도 얘기를 하죠. 근데 열등감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어제도 우리 김 PD가 열폭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열등감이 두 가지 방향성을 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사람치고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참 드물 거예요. 근데 이 열등감을 어떤 생성적 에너지, 삶의 에너지로 길어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열등감을 에너지로 삼는 사람들이 있죠. 반면에 이 열등감을 다른 사람도 파괴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신마저 파괴해버리는 어떤 파괴의 에너지로 삼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히틀러나 이 괴벨스는 열등감을 다른 사람뿐만 아니고 자신들의 삶까지 파괴하는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로 삼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열등감의 심리적인 효과, 이런 건 대단히 분석해볼 만한 문제거리인데 다음 기회에 또 미루기로 하고요. 아무튼 이 괴벨스도 히틀러와 함께 아주 지독한 열등감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열등감을 넘어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간절하게 받았고요. 근데 이 인정을 받지 못할 때는 더욱더 파괴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대학 시절에 이 괴벨스가 사랑했던 여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안카 슈헬름이라는 여성인데, 예. 이 여성은 부르주아의 딸이었대요. 근데 뭐 몹시도, 이 편지 보면은 몹시도 사랑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사진을 보면 대단한 그 미모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괴벨스는 많이 아시겠지만은 외모가 저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삐쩍 마르고 아주 못생겼습니다. 아이, 교수님, 교수님께서 어디 그렇게 추남이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추남에 속합니다. 그걸 부정하는 유일한 사람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입니다. 저희 어머니만 유일하게 부정하고 남들 보기에는 삐쩍 마르고 아주 뭐 이런 새꼬챙이처럼 생겼습니다. 괴벨스도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자, 아무튼 이런
그렇게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외모가 좀 뭐랄까 아, 할 것 예. 같아서. 예, 교수님. 안카 슈타헬름이란 여성에게 버림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부르주아 딸이었던 이 안카 슈타헬름, 이 좌절된 사랑 때문에 괴벨스는 특히 이제 가진 자들에 대한 증오, 이 적개심을 더 확장해 나가는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흐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극적 재능, 대학 다니고 할 때 연극을 상당히 좋아했다고 그러네요. 이 연극적 재능을 활용해서 여러 사람을 설득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하면서 어느 날 1923년 뮌헨 쿠데타를 통해서 이 히틀러가 등장하죠. 그래서 여기서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기도 했던 모양입니다만은 히틀러에게서 하나의 그 영혼을 담지한 신의 모습을 발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히틀러야말로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투쟁, 나아가 자신의 이상을 표현한 캐릭터로 설정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히틀러에게 바치는 헌사 잠깐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신은 히틀러입니다. 당신은 짓밟힌 꿈을 품은 채 자신들을 이끌 인물과 시대의 과업을 찾아 헤매고 있는 한 세대 전체의 공경을 표현했습니다. 당신이 거기서 말했던 것은 신을 잃고 붕괴되어가는 이 세계의 절망 속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정치적 신앙을 위한 교리문답이었습니다. 당신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신이 있어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것에 대해 당신이 말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당신은 구원의 말로 우리의 고통을 표현하고 앞으로 다가올 기적을 믿음으로 준비할 문장들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히틀러에게 찬양을 바칩니다. 기독교적 멘탈리티랄까요? 심성으로 무장한 언어여서 우리에게 좀 낯설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 이 구미를 중심으로 한 곳을 성지로 삼아서 박정희를 신으로 모시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 떠올리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런 거 이해하기가. 그리고 구미에 있는 금오산이 2명의 왕을 낳는다고 얘기하면서 박정희와 박근혜라고 얘기했던 그 정치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뱉은 언어들을 신봉하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언론이라는 작자들이 가짜뉴스를 총동원해서 온갖 얘기들을 꾸며내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조만간 시작될 겁니다. 특히 이 피해자 코스프레, 어떤 억압당한 고통받은 순교자의 모습으로 계속 재구성해낼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 위대한 조선일보가 어떤 짓을 하는지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 괴벨스의 언어를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재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언어에 미혹될 테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정치적인 동원에 의해서 새로운 흐름을 일정 정도 이어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지점을 주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정말 강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쯤 되니까 연설하는 것 같네요. 괴벨스 읽다 보면 연설하게 돼요. 아주 뛰어난 감정에 호소하는 연설가였다고 얘기하죠. 히틀러를 이어서 라디오 연설 대가였다고 얘기하죠. 이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찰리 채플린이 만든 영화 독재자가 떠오르네요. 연설하는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그러면서 괴벨스는 이제 위대한 신 히틀러를 제조해내기 위해서 가장 추악하고 비열한 적들, 공포의 대상, 분노의 대상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돼지, 야베한 유대인 돼지를 만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모든 걸 부정하는 빨갱이 괴물들을 제조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유대인과 빨갱이를 적대자로 삼아서 분노의 대상으로 삼아서 독일인들을 구원할 영웅으로 그려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쟁이나 모든 폭력들을 마다하지 않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바로 괴벨스가 주목한 게 바로 라디오라는 매체였다는 것입니다. 생긴 지 10년 되지 않았다고 해요. 요 무렵에, 20년대 요 무렵에. 이 매체를 총동원해서 전체주의 국가에 자연스럽게 복무하는 가장 대중선동에 적합한 도구로 라디오를 인지하고 라디오를 대대적으로 제국의 스피커로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실 제가 팟캐스트도 하고 유튜브도 하지만요, 교수님. 네. 두 매체의 차이점을 찾아보면은 괴벨스의 전략이 유효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게 지금이야 뭐 텔레비전에 가려서 라디오가 존재감도 잘 드러내지 못하지만은 라디오하고 TV의 큰 차이는 뭐냐면 TV는 시청 시간이 1시간을 넘기기 쉽지 않아요. 뭐 재밌는 드라마는 뭐 1시간 넘게도 봅니다만은 대개는 평균 시간이 30분을 넘지 못하거든요. 근데 라디오는요 2시간, 3시간 그냥 금방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경청해요. 그래서 메시지 전달 수단으로서 유효하다면은 저는 유튜브보다는 팟캐스트가 훨씬 더 위력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아마 그 맥락인 것 같아요. 그 라디오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경청하게 만드는 그런 하드웨어예요. 근데 제 식으로 그걸 좀 분석해보면 조금 다른 수도 있는데 네네네. 텔레비전은 30분, 1시간, 2시간이나 집중적으로 시청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건 아마 집중도의 지속성과 관련돼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라디오는 거꾸로 그냥 틀어놓고 네. 그냥 경청할 땐 경청하지만 또 무의식적으로 듣는단 말이죠. 그렇죠.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돼서 뭔가를 들으면요. 또 굉장히 그것이 훨씬 메시지가 잘 이식이 되고요. 맞습니다. 그 점입니다. 그러니까 틀어놓고 다른 일도 할 수 있잖아요. 네. 텔레비전은 멀티태스킹이 불가능하지만 라디오는 가능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일을 하면서도 순간순간 들려오는 얘기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점점 이렇게 무의식 속으로 이렇게 빠져들면서 거기에 무의식적으로 적응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김용민 브리핑에서 특히 오늘을 읽는 책도 사람들이 되게 이게 건너뛰고 그러는 것 같지만은 무의식적으로 들으면서 이제 아이, 그럼요. 점점 깊이 젖어드는 거죠. 저 정선태의 세계에 몰입을 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무의식적으로. 예, 그렇죠. 맞아요. 몰랐지. 그렇습니다. 예. 교수님 나중에 대통령 출마하셔도 돼요. 예. 여기 괴벨스 얘기 잠깐 들어볼까요? 예. 괴벨스에 따르면 오로지 라디오만이 국민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기술적 전제 조건들을 확보하기 위해 괴벨스는 방송국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길거리와 광장에 제국 스피커 기둥을 설치하고 저렴한 수신 장비의 생산을 추진했다. 국민 수신기라 불리며 76마르크에 판매된 이 라디오를 이후 국민들은 괴벨스의 주둥이라고 불렀다. 네, 라디오라는 매체가 나치 제국을 만들었고 그걸 정확하게 간파한 사람이 바로 괴벨스라는 이었던 것이죠. 네. 네, 이런 점에 이 매체와 정치 이런 거 상당히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재밌죠? 너무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이 괴벨스 평전인데 읽다 보면은 예. 저들의 정치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또 다른 맥락에서 우리가 이런 정치적인 효과를 어떻게 운용할 수 있을 것인지 또 배울 수도 있습니다. 역으로 말이죠. 네. 시간이 좀 더 남았네. 아니 한 번 더 해야 되는 너무 많이 남았는데. 괜찮습니다. 교수님 하나 더 하시죠. 예. 워낙 제가 준비해놓은 얘기가 많아서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를 하죠. 예. 괴벨스가 또 힘을 기울인 게 뭐냐면은 모든 문화적 자산을 히틀러 중심으로 끌어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연극이나 음악이나 모든 자산들, 스포츠까지 다 이 히틀러 체제를 옹호하는 방향으로 조직화하는 것이었어요. 대표적인 게 프루트뱅글러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요.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프루트뱅글러라는 아주 유명한 지휘자가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지휘자입니다. 지금도 앨범들이 있습니다만은 둘째가랑 서로 할 정도로 30년대, 40년대 활동했던 아주 유명한 지휘자인데요. 이 지휘자를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괴벨스는 히틀러의 동의를 얻어서 마쿠에서 제안을 하기도 하고 또는 위협을 하기도 하면서 프루트뱅글러를 끌어냅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프루트뱅글러가 거부 의사를 밝힙니다. 나는 이런 독재 체제, 특히 히틀러 체제에 동의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괴벨스가 제국 예술 정책 지도는 총통을 위해서, 총통의 위임을 받은 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끈질기게 프루트뱅글러를 끌어내요. 그러면서 체면도 세워주면서 이 유명한 지휘자를 나치 체제에 동조하는 인물로 전향시킵니다. 방향전환시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아주 집요하게 음악가들, 철학자들, 예술가들을 지속적으로 동원합니다. 이 영화 감독들은 물론이고요. 네. 건축가들까지 총동원해서 이 히틀러 체제를 완수해 나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전쟁으로 나가는 입구를 열어놓는 과정들입니다. 이 대중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모든 예술들까지도 동원했다는 것. 그리고 그 동원의 핵심에 괴벨스가 있었다는 것도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바로 이게 흘러서 일본 제국주의로 들어오고요. 제국주의가 식민지 조선에서 했던 역할이 이런 괴벨스의 언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래 했고요. 이런 점에서 문제적 인간 괴벨스를 보는 것은 독일 나치 체제가 어떻게 작동했는가를 보는데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기도 하고요. 또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이 괴벨스적인 역할을 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부를 수 있는 하나의 단서를 제공하지 않은가 싶어서 괴벨스를 골랐는데
책이 볼륨도 볼륨이고 내용도 내용이어서 오늘 하루로 마무리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 한 번 더 후반부 집중적으로 괴벨스의 죽음까지 그리고 괴벨스의 주옥 같은 어록들을 생생하게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 또 괴벨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실질적인 또 살아있는 모델이 있기 때문에 네. 생소하지도 않고 낯설지도 않은 이야기입니다. 예. 내일 또 교수님이 괴벨스 이야기를 들려주시네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 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괴벨스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어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 못 다 했어요. 문제적 인간 시리즈 괴벨스 대중선동의 심리학이라는 제목인데 대중을 심리적으로 또 예술적으로 어떻게 선동할 것인가 라는 그 얘기를 함축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책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제 오늘 뉴스를 보니까 판문점 만남을 두고 얘기가 많은 모양이죠. 네. 대단히 흥미로운 게 뭐 흥미롭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자연스럽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의 극우 신문, 대표적인 극우 신문이 산케이잖아요. 일본의 언론이 많이 죽었다고 얘기를 하던데 뭐 그 중에서도 아사히는 조금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그 여러 판도 안에서 산케이는 극우를 대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극우 신문의 논조와 조선일보의 논조가 너무너무 똑같아요.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우리 김 PD 말을 빌면 한국어로 쓰여진 일본 신문 이러던데. 네. 근데 한국어로 쓰여진 일본 신문도 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도 양심적이거나 약간은 좀 비판적인 논조를 취하는 신문들도 있죠. 근데 이 일본의 극우 언론을 대표하는 산케이의 논조와 특히 조선일보의 그 얘기 방식이 점점 더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제가 사실 조선일보가 친미라고 여겨졌는데 이 본질은 친일이에요. 뭐 해방 이전이나 이후나. 근데 이제 다만 일본이 그동안 계속해서 친미, 숙미이다 보니까 이 조선일보도 친미, 숙미였죠. 근데 실상은 이 친일이다. 친일이 본질이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예. 뭐 뭐라 이름 붙여도 좋은데 친사익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친사익. 알겠습니다. 친사익이죠, 사실. 친일이라고 하는 게. 네. 자신의 이익이 가는 방향이라면은 어디든지 쫓아갈 겁니다. 근데 이 조선일보가 저질러온 이 역사적 죄악들은 뭐 일일이 다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네. 저렇게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자들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물론 지들만 망하면 상관없습니다만은 지들만 망할 리가 만무하거든요. 우리 공동의 삶 자체를 안고 파멸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는 게 우리에겐 더 큰 문제로 와닿는 거죠. 이 조선일보의 선정선동 기술은 뭐 이렇게 하는 바와 같습니다만은 괴벨스의 그 명문장을 빌자면 이런 거죠.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반박에는 수많은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면 이미 사람들은 선동당해 있다. 놀랍게도 조선일보의 그 논조랄까 언론의 경향, 방향이 괴벨스의 지도를 받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아마 어쩌면은 그 신문사 자치아 수장고에 가면은 괴벨스를 모신 신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 신단. 그리고 매일매일 괴벨스가 외쳤듯이 하일 히틀러의 그 변주를 계속하면서 네. 괴벨스의 어록들을 아마 암송하면서 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괴벨스의 대중선전 선동술과 조선일보의 논조를 한번 비교 대조해보는 논문이 나오면 재밌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밌을 텐데 예. 제가 어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책 예. 괴벨스 대중선동의 심리학 책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괴벨스는 대단히 그 예술적인 감각이 있었어요. 심리학적 관점에서 상당히 깊이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문장들이 무시무시한 문장이긴 하지만은 나름대로 깊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한 조선일보는 그런 깊이나 이런 예술적인 신미한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 양아치의 언어가 아닌가 싶어요. 네. 저는 조선일보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하는 말이니까 조선일보 쪽에서 뭐라고 저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아이, 교수님, 별 걱정하지 마세요. 걔네들 이 방송 안 들어요, 절대. 조선일보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지라고 깊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가 조선일보의 이면을 더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 조선일보뿐만 아니고 조선일보에서 이 타전하는 이 메시지들을 그대로 받아 쓰는 언론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언론들을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라도 이 괴벨슨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제 그 프루트 뱅글러라는 이 지휘자를 어떻게 했는지까지 말씀드렸었어요. 이제 오늘 좀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만은 193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서서히 이제 전쟁 분위기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독일인들을 하나하나 이제 히틀러의 펜으로, 광펜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선전장관 괴벨스가 펼쳐나갑니다. 하면서 국민적 동의를, 합리적인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국민들 전체를 히틀러 신봉자로 바꿔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면서 이 히틀러를 받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표를 몰아줘야 한다. 독일 국민 대중들의 동의가 없이는 우리 히틀러의 길이 불가능하다. 우리 민족을 구원할 길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34년 선거에서는 국민투표에서 자그마치 89.9%의 지지를 얻었는데요. 히틀러가. 이걸로 부족하다. 99%의 지지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괴벨스가 내세운 슬로건이 아돌프 히틀러와 독일은 하나다라는 슬로건이었습니다. 이 부분 우리 괴벨스, 히틀러에 매혹된 괴벨스가 쓴 문장 잠깐 볼까요? 우리는 독일이 모든 신분, 직업, 종교를 포괄하는 거대하고 유일한 신전으로 변한 것 같은 느낌을 가졌다. 그 안에서는 독일의 대표자가 전능하신 분의 높은 옥좌 앞에 나서 의지와 업적을 증거하고 아직도 우리 눈앞에 놓인 불확실하고 꿰뚫어 볼 수 없는 미래를 위하여 그분의 은총과 보호를 청한다. 그것은 가장 심오하고 신비한 의미에서 종교이다. 여기서 한 민족이 자신의 대변자를 통해 신에게 신앙 고백을 하고 믿음에 충만하여 자신의 운명과 삶을 그의 손에 맡기는 것이다. 네, 이쯤 되면 이제 나치당이 종교화하고요. 히틀러가 신격화하는 것이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격화라는 문제가 이렇게 낯선 얘기가 아닙니다. 구미에 가면은 박정희나 박근혜를 받드는 신으로 받드는 사람들 있다 그랬죠. 몇몇 사람들을 분격했던 워딩 있지 않습니까? 안동에 갔더니 선비 출연원인가 뭔가 하는 사람들이 안동의 유림들 대표한다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황교안인지 황고안인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다. 황교안 씨를 앞에 놓고서 우리의 구세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이런 신격화법들은 등장하기 마련인데 여기에 놀랍게도 대중들이 말려든다는 것입니다. 대중들이 말려든다는 것이에요. 이 책의 한 579페이지를 펼치면은 이 히틀러의 초상을 들고 정말 존경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독일 여성들을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괴벨스가 만들어낸 총통 숭배 신화라는 게 붙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 독일인들을 집어삼켜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자발적으로 히틀러 사진을 집에 놓고 하느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총통 신화가 그냥 저 멀리 있는 신화책 속에 있는 신화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독일인들의 정신을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총통 숭배로 나아갔고요. 예. 그 총통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정신과 목숨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내놓았다는 것이죠. 예. 그 바로 정점에 괴벨스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중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그걸 심미적으로까지 종교적으로까지 끌어올려서 독일인들의 영혼을 완전히 빼놓았던 것이죠. 사실 이건 조금만 돌이켜보면 다시 우리 역사로 돌아옵니다만은 식민지 시대 때 특히 총력전 체제 이후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1938년 이후에 모든 언론 매체, 예술 매체를 총동원해서 조선인들을 개조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가동되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천황폐하를 그야말로 신으로 모십니다. 조선인들을 포함해서. 예. 그리고 해방됐을 때 일본의 천황이 이른바 항복 방송을 하잖아요. 항복이란 말이 없는 항복 방송을 하죠. 그 방송을 들으면서 일본인들뿐만 아니라 조선인들까지 엉엉 웁니다. 그 당시 소설을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죠. 텐노 헤이카가 울먹이네요 하면서
우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신격화가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뇌까지 지배하는 거죠. 또 떠올려 보십시오. 74년에 유경수가 죽었을 때 그 땅을 치고 통곡하는 소복 차림의 우리 할머니들 떠올려 보십시오. 아유, 참. 79년 박정희 죽었을 때 땅을 치고 통곡했던 저를 포함해서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이었는데. 그때 교수님 우셨어요? 그럼요. 아이고, 야. 하숙집 아주머니가 엉엉 울면서 우리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새벽에 제가 다니던 학교가 있는 동네에 큰 교회가 있었는데 네. 촛불 들고 그때 교회 가서 제발 우리 대통령 부활시켜달라고 기도했다니까요. 부활시켜달라고. 왜 웃습니까? 왜? 교수님. 어떻게 인간을 부활시켜달라고. 옆에 우리 그 하숙집 아주머니가 기도하는데 옆에서 저도 아멘 했다니까 그러네. 그게 저의 최초의 촛불의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 그러다가 고등학교 2, 3학년 거치면서 대학 오면서 그 배신감에 치를 떨었죠. 근데 그렇게 무섭습니다. 예전에 그 효자동 이발사인가요? 그 영화, 송강호 씨가 나온 영화. 그 이제 촬영 장소가 이제 익산이었대요. 전라북도 익산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박정희 서거 당시 상황을 재현하는 촬영을 했는데 근데 거기 사시는 할머니들이 동원됐는데 호남인데 거기 할머니들이 박정희 죽은 걸 이제 해가지고 촬영을 하는데 실제로 울더래요. 예. 그럼요. 호남이고 뭐고 아니었다니까요. 그런 문제 아니었습니다. 예. 이렇게 그 우리의 뇌리 속에 침투한 이런 그 숭배 사상이라는 것은 쉽게 떨쳐버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현대적 선전선동의 최고봉을 누가 뭐래도 괴벨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좌파 쪽에서 선전선동도 있지만은 대단히 예술적 측면까지 고양한 대표적인 사례가 괴벨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괴벨스는 기본적인 창조 틀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지무지 재밌죠. 조선일보를 비롯한 이런 언론들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괴벨스 공부해야 됩니다. 괴벨스의 워딩들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이게 노래 효과는 무엇인지, 이게 몰고 올 파장은 어디까지인지 그 정도는 가늠할 수 있어야겠죠. 아니 근데 그 괴벨스는 어디서 그렇게 공부를 했나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괴벨스가 약간의 컴플렉스가 있다 그랬죠. 네. 신체적인 장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리에. 1차 세계대전 때 군대에 가지 못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조롱의 대상이 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부르주아 여성과의 사랑에 실패하고 이런 열등감들을 이 사람은 대학에서 공부로 커버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렇군요. 그리고 자신의 출세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틀러를 딱 발견하고서는 저자가 나를 신분 상승시켜줄 엘리베이터다라는 걸 딱 알았던 거죠. 그래서 모든 자신의 재능을 총동원해서 히틀러를 신으로 만들고 신에게 봉사하는 최고의 사제로서 자신을 자리매김했던 것 같습니다. 총통은 명령하 우린 복종한다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이것도 괴벨스가 만들어낸 겁니다. 아주 뛰어난 선동의 귀재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문장들을 보십시오. 네. 당신은 국민들을 믿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마치 한 사람처럼 당신 뒤에 서 있습니다. 위험이다. 압력도 당신과 우리들이 포기할 수 없는 권리로부터 당신을 떼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독일 민족 전체가 이런 생각으로 그리고 바위 같은 확신으로 당신과 일치 단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민족의 위대한 순간들의 이를 찬양해 왔습니다. 이제 가장 중대한 결단의 순간에 당신 앞에서 충만하고 강인한 마음으로 이를 반복합니다. 총통은 명령하고 우리는 따릅니다. 이런 민족과 총통 히틀러를 일치시키고 거기에 독일 국민들을 총동원했던 거죠. 이 총동원이란 물적, 인적 자원뿐만 아니라 사상적 자원까지 총동원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명민하다는 이지적이라는 독일인들이 다 말려든 정도의 파괴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책임은 정말 무시무시한 얘기들 많습니다만은 이 전쟁으로 몰고 가는 장면들을 보면은 정말 대단합니다. 전능하신 분, 정의로운 심판자, 모든 세계의 창조자를 히틀러를 딱 내세우고 총통이 명령하면 우리는 따른다라는 지표로 이런 그 세계로 나아가자라고 선언합니다. 독일인들은 그 방향으로 쭉 파도처럼 나아갔던 것이죠. 네. 그게 바로 자기 파멸의 길이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쯤 보면은 복수는 우리의 미덕, 증오는 우리의 의무라는 제목의 챕터가 있는데요. 이것도 괴벨스의 워딩입니다. 이 괴벨스가 부르짖는 구절을 보십시오. 얼마나 이 강렬한지. 복수는 우리의 미덕, 증오는 우리의 의무. 용감하고 충성스럽게, 자랑스럽고 고집스럽게
우리의 요새를 소련 도당의 공동묘지로 만들 것이다. 너희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전투 중 핏물이 눈으로 흘러내리고 어둠이 너희 주변을 감싸더라도 이를 잊지 말라.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볼셰비키들에게 죽음을 총통만세. 대단한 선정선동의 워딩들 아닙니까?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전투 중 핏물이 눈으로 흘러내리고 어둠이 너희 주변을 감싸더라도 이를 잊지 말라.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거의 시 한 편입니다. 시 한 편. 근데 이런 말들이 어떤 맥락에 사용되느냐에 따라 전혀 달라지겠죠. 독일 제국을 총통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포함해서 독일 제국 전체를 3제국 전체를 저 무시무시한 죽음의 시간으로 몰고 갔던 말입니다. 이게 바로 괴벨스의 말들이죠. 아시겠지만 괴벨스 역시 예루살렘에서 한나 아렌트가 만난 아히만처럼 대단히 가정적인 아버지였습니다. 네. 딸들과 놀아주길 정말 좋아했고요. 자식 넷인가 그랬는데 이 자식들이 행복하길 그렇게 기원했습니다. 그러면서 히틀러를 자신의 배후에 두고서 출세의 길을 달렸던 것이죠. 근데 그 마지막에 남아있던 것은 자기 파멸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증오와 분노를 자산으로 삼는 자들의 종말은 되게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마는 히틀러 체제, 괴벨스가 꾸려낸 히틀러 체제의 증오의 대상, 분노의 대상은 둘이었다 그랬죠. 유대인과 그리고 좌파, 여기서는 볼셰비키라 얘기했죠. 예. 좌파 세력들입니다. 그게 변주되면서 증오를 자양분으로 삼는 세력들은 늘 파멸하게 마련이라는 게 역사적 진실인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네. 근데 자기만 파멸하면 괜찮지만은 함께 공멸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예. 조선일보 잘 보십시오. 그리고 자유한국당, 위대한 자유한국당의 말들 보십시오. 저들을 키우는 게 뭐냐면 증오예요. 증오와 복수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한 곳으로 모이죠. 어떻게든지 문재인 정권만 끌어내리면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든 경제가 파멸하든 뭐든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문재인과 그 상식적인 정권 세력들을 끌어내리고 지들이 잡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증오와 복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걸 금방 눈치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눈치 못 채는 세력들은 그 방향으로 몰려갑니다. 태극기 들고 태극기 모독하는 세력들을 보십시오. 여기서는 어떤 그 상식적인 균형 잡힌 이 비판의 능력이란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자기 세력들만 몰락하면 별일 아닌데 공동의 사회가 함께 몰락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좀 더 정말 밝은 눈을 갖춰야 한다는 것. 저는 끝없이 그 지점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오늘 괴벨스를 만나봤는데요. 네. 괴벨스를 통해서 증오에 가득 찬 광신주의의 종말이 무엇인지 우리가 똑똑히 보여줘야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게 우리가 장착한 무기는 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표밖에 없는데 그 표로 정말 지혜롭게 증오에 가득 찬 분노로만 무장한 저 광신주의자들을 끝장낼 어떤 각오를 1년 내내 다져야 할까 생각합니다. 네. 그때 가서 각오를 다져서는 때가 늦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예. 지금의 그 가짜뉴스 유통 메커니즘을 보면은 전형적인 네. 괴벨시즘입니다. 괴벨시즘. 네, 맞습니다. 예. 괴벨스적이죠. 예. 그래서 가짜뉴스, 페이크뉴스가 생산, 유통, 유포되는 과정들을 잘 읽어내고 그 의미 맥락들 그리고 그의 노린 효과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그걸 간파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괴벨스를 읽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정선태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책도 잘 안 읽히고 이리저리 딴 생각이 많을 때면 펼치는 책이 몇 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김수영 산문집인데요. 네. 마음이 좀 심란하고 이리저리 일손도 안 잡히고 할 때 리영희 선생 그 에세이들이나 김수영의 에세이들을 하나씩 넘겨보면은 많이 정리가 될 겁니다. 네. 오늘은 김수영 산문을 이리저리 뒤적거리다가요. 이른바 패싱 논란에 휩싸인
대통령을 떠올리게 하는 문장이 있었어요. 아,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정상사이에서 따돌림 당했다. 이 족 같은 신문들이 주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 얘기를 떠올리게 하는 우리 김수영의 산문이. 제가 조제대에서 저기 명예훼손을 한 겁니까, 교수님? 자꾸 그러지 말아요. 아, 걔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 조지 잘못 없죠. 죄송합니다. 예. 그러지 마. 그 신문들 이게 자꾸 끌고 들어오면은 걔가 정말 민망할 겁니다. 막 화가 날 거예요. 아, 조지에 아주 굉장히 화가 많이 날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어디 감히.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얘기를 떠올리게 하는 글이 한 편 있었어요. 예. 글과 함께 다른 멋진 산문들도 보겠습니다. 근데 김수영 하면은 워낙 시가 뛰어나서 4.19 혁명과 시를 얘기할 때마다 이제 김수영을 얘기하는데 산문들도 참 좋은 글들이 많습니다. 네. 특히 시 잘 쓰는 사람들은 산문도 잘 씁니다. 에세이도 참 잘 씁니다. 짤막한 글들 참 잘 쓰는데 예컨대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려고 고른 산문 제목이 해동입니다. 해동. 해동. 예. 얼음이 풀리다라는 뜻이죠. 아, 명문장입니다. 예. 어느 날 이 봄날인 모양이에요. 이 봄날에 목욕통에 얼어붙었던 물이 조용히 풀리기 시작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목욕통, 큰 이 고무로 만든 목욕통 같은 게 밖에 놓여 있으면은 그게 추운 겨울에는 얼음이 다 얼잖아요. 네. 얼었다가 이제 봄날이 올 즈음 되면은 이게 서서히 녹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이렇습니다. 위에 3분가량의 흔건히 물이 괴어 있고 얼음의 근심은 소리 없이 밑으로 가라앉아 버렸다. 아직도 마당 위에 얼어붙은 먼지에 쌓인 얼음들은 요지부동이지만 직결 2미터도 안 되는 목욕 소치, 해빙이 알려주는 봄의 전조는 새싹을 보는 것보다도 더 반갑다. 새싹이 틀 때 봄을 느끼는 것은 이미 늦은 감이 들고 가을의 낙엽을 보고 셀리처럼 지나치게 일찍이 봄을 예고하는 것은 너무 시적이어서 싫고 그저 남보다 조금 먼저 범인처럼 봄을 느끼는 것이 자연스러워 좋다. 네, 이렇게 씁니다. 문장 참 예쁘죠? 예. 이런 문장에서 무슨 셀프 패싱을 떠올리냐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군더 들어보십시오. 이 시인의 비유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봄이 오는 사인들, 신호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새싹이 돋고 꽃봉오리가 트는 것, 그죠? 그리고 조용한 침묵 속에서 그 극치의 그 해빙의 동작, 해동의 동작이 담겨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다가오는 봄, 이 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몸이 저리도록 반가운 침묵, 그것은 지긋지긋하게 조용한 동작 속에 사랑을 영위하는 동작과 침묵이 일치되는 최고의 동작이다라고 봄이 오는, 조용히 오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봄을 기다리는 인내와 침묵, 그리고 가만 지켜본다는 게 얼마나 귀한 노릇이냐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문장이 이어지는데요. 이 문장 천천히 읽고 여러분께 조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피가 녹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얼음이 녹는 것이 아니라 피가 녹는 것이다. 그리고 목욕솥 속의 얼음만이 아닌 한강의 얼음과 바다의 피가 녹는 것을 생각해 본다. 그리고 그 거대한 사랑의 행위의 유일한 방법이 침묵이라고 단정한다. 우리의 38선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빙산의 하나다. 이 강파른 철덩어리를 녹이려면 얼마만 깊은 사랑의 불에 조용한 침잠이 필요한가. 그것은 내가 느낀 목욕소치 용해보다도 더 조용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 조용함을 상상할 수 없겠는가. 이것이 다가오는 봄의 나의 촉수요, 채침이다. 이 봄의 과제 앞에서 나는 나를 잊어버린다. 제일 먼저 녹는 얼음이고 싶고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철이고 싶다. 제일 먼저 녹는 철이고 싶고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얼음이고 싶다. 네, 이렇게 씁니다. 마치 시와 같은 산문인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이 우리 38선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빙산이라는 거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정말 제일 높은 빙산이죠. 그것도 빙산이 돼 철덩어리와 같은 빙산이에요. 근데 이걸 녹이려면 얼마나 깊은 사랑의 불이 필요하겠습니까? 예. 누가 잘났다고 나서서 내가 빙산을 무너뜨려 버리겠어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서서히 침묵하면서 조용한 사랑, 거대한 사랑의 행위, 비껴서 이때 안으로 깊이 개입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만 서서히 38선이라는 높은 빙산은 녹아내릴 수 있다는 게 시인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뭐 시끌벅적하게 나서서 내가 잘났니 어쩌니 하는 것보다는 이 정말 골치 아픈 애들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얘들이 없이는 예. 뭐 북의 김정은이나 미국의 트럼프나 얘들 내버려 두고 나 혼자 잘하면 되겠다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얘들 잘 달래가면서 어떻게든 서로 웃게 하면서 나는 옆에서 빠져서 지켜보는 것. 그리고 저들이 서서히 드높은 빙산을 녹여가는 어떤 얘기를 나누기를 바라보는 것. 이게 김수영이 그리고 있는 침묵의 사랑의 행위의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해동과 관련해서 38선이라는 이 거대한 빙산이 녹아내리는 시간, 금방 닥쳐오지 않을 것입니다만 어쩌면 먼 미래일지도 모르는 이 시간을 견디는 조용한 침묵들, 그리고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그 과정들이 참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네. 문재인이라는 지도자의 표정이나 모습에서 저는 이런 조용한 침묵의 위대한 사랑 방법을 읽곤 합니다. 이번에도 특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이름 올리기도 참 입에 올리기도 그렇습니다만은 나 아뭉에나 황 아뭉개가 나서지도 못하고 어찌어찌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포털 뉴스를 보다가 댓글에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기가 막힌 그 댓글이던데 중매를 해놓고서 지가 웨딩드레스 입고 갈 연이네라고 하는 댓글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만나라고 중매를 해놓고서 지가 웨딩드레스 입고 설칠 연이라고 예. 나무개를 아이고. 풍자하는 댓글이 있었어요. 대단했습니다. 예. 딱 맞는 표현 아닙니까? 예. 둘을 어떻게 달래서 한 자리에 앉혀놓고 얘기 좀 해보고 좀 풀어가라라고 소개해놓고서 거기에서 지가 설치고 있으면 그 말이 되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어떻게든 비틀어 보려고 몸부림치는 모양입니다. 예. 이런 해동이라는 짤막한 글이 판문점에서 50분 이상 혼자 방에 있었을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글을 떠올렸습니다. 한 편 더 하겠습니다. 예. 교회 미관에 대하여라는 산문인데요. 이 김수영도 이미 1960년대에 교회가 대형화하고 볼품없이 커져만 가고 이런 대단히 불만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교회라는 큰 제도에 대한 그 비판이 아주 날카롭게 드러나는 글인데요.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서울에는 너무 교회가 많다. 우리 집에서 광화문 내거리까지 나가는데도 큰 교회가 얼마나 많은가. 박장로 교회, 그 옆에 원효로 교회, 경서 중고등학교 앞에 교회, 아현동 교회, 세문안 교회, 우리 동네 안에만 해도 언덕만 넘어서면 좌우 동네에 산 위로, 산 아래로 삐죽삐죽 높이 솟아있는 지붕이 다 교회. 교회가 너무 많다. 네, 이렇게 쓰는데 참 교회 너무 많죠. 밤에 공항에 내려보면 압니다. 밤에 공항에 내리면은 이 교회 불빛이 딱 시야에 들어오면 서울에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요즘 그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이 유튜브로 공개하는 영화들을 쭉 봤더니 네. 어떤 건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네. 어떤 등장인물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공동묘지 불빛과도 같은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하는. 이거는 뭐 경마장 가는 길입니다, 교수님. 그래요? 예. 제가 봤기 때문에 압니다. 잘 아시네. 그 야한 걸 왜 보셨습니까? 고등학교 때 봤습니다, 그것도. 고등학교 때부터 봐야죠. 예. 맞아요. 그 정말 지식인의 허위가 어디까지 가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소설이었죠. 우리 그때 문성근 배우를 보면서. 대단했습니다. 정말, 이분은 정말 포스트 모던한 배우다. 맞아요. 이분의 연기를 보면서, 이 캐릭터는 문성근 말고는 대한민국에서 불가능하죠. 조선 반도에서 이거 소화할 사람이 없다. 네. 제가 보게 됐어요. 우리 김 PD 목소리에 막 힘이 실리네요. 네. 얼마나 야비한 연기 이렇게 잘하시던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죠? 어떻게 그 얄밉게 야비한 소리를 잘하는지. 네. 강수여 씨도 정말 연기 너무 잘했어요. 네. 말씀 나온 김에 안내하자면 정말 유튜브에 공개되는 한국영상자료원의 그 영화들 좋은 게 참 많습니다. 네. 50년대, 60년대, 70년대 영화까지, 80년대 영화까지를 하루에 한두 편씩 보는데요. 너무너무 좋아. 영상도 좋고요. 화질도 좋고. 네. 또 디지털 복원된 것들도 많이 있고요. 예. 계속 얘기하죠. 이 교회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너무 교회가 많다는 게 김수영이 불만이에요. 그런데 이 공장도 없는 나라에 왜 교회가 이렇게 많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볼품 없는 것들.
너무나 맘모스 교인들, 맘모스 형태의 교회들만 들어선다는 거죠. 거대한 교회들만. 그러면서 물어요. 누구를 위한 교회인가? 누구를 위한 교회인가? 이 김수영 대답에 따르면은 교회야말로 거대한 제도고, 대제도고, 그 제도는 어마어마한 공포와 함께 우리를 압도한다는 것이에요. 한번 그 부분 읽어볼까요? 오늘날 우리들의 잠재의식은 대제도에는 거저가 없다는 공포에 젖어 있다. 저 큰 집을 어떻게 거저 들어갈 수 있을까? 입장료가 없을까? 이렇게 구질구질한 옷을 입고 들어가도 타박을 맞지 않을까 하는 공포감이다. 거대한 교회들이 우리를 공포감으로 몰아넣는다는 거죠. 그리고 보이지 않게 수많은 입장료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입장료는 돈만 의미하지 않을 겁니다. 예. 영혼까지도 입장료로 헌납하라고 요구하는 사례 또는 그런 교회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교회가 현대의 대제도, 현대의 큰 제도라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근본적으로 이 교회가 큰 제도가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를 위압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이 교회는 어마어마한 맘모스 건물을 통해서 이 대과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포를 주고 우리를 길들인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볼품도 없이 하면서 김수영은 맨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씁니다. 마리아여 마리아여 마네킹의 치욕을 벗으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 마리아까지도 예수까지도 일종의 마네킹처럼 서 있으면서 우리를 위협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미관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우리를 어떤 식으로 위협하는지 또는 공포감을 조성하는지까지를 60년대에 이미 이렇게 통찰력 있는 시선으로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역시 김수영입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허락하면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좋습니다. 예. 요즘 느끼는 일이라는 에세이인데요. 세대 차이는 언제나 있는 모양입니다. 예, 김수영도 혁명 이후에 4.19 이후에 이제 이런저런 회환들을 부여안고 살아가죠. 혁명이 실패로 돌아간 다음에 이 글은 1963년에 쓰여진 글인데요. 젊은 사람들이 술도 잘 안 먹고 겉멋만 그 흉내를 내고 이러니까 좀 술 좀 먹고 시도 쓰고 썸도 하고 좀 논쟁도 좀 하고 이러라고 말하는 글인데요. 제가 이 글을 수업 시간에 언젠가 읽어줬더니 학생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 문장 젊은 분들에게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 중에 젊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젊은 분들에게 이 글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종강 파티 겸해서 7월 1일 날 을지로 노가리 골목 아십니까 혹시? 제가 노가리 골목은 잘 모릅니다. 교수님. 김 PD가 아는 게 경마장 가는 길이겠죠? 노가리 길은 그런 거나 봅니다, 제가. 그 을지로에 아주 어둠만 내리면은 환히 불을 켜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 노가리 생맥주 골목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우리 1학년들하고 맥주를 한잔하면서 이제 올해 종강을 했는데요. 네네네. 술 마시면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김수영은 이렇게 말합니다. 혁명 후에 우리 사회에 문학하는 젊은 사람들을 보면 예전에 비해서 술을 훨씬 안 먹습니다. 술을 안 마시는 것 그 이상으로 혹은 그와 동등한 좋은 일을 한다면 별일 아니지만 그렇지 않고 술을 안 마신다면 큰일입니다. 밀턴은 서사시를 쓰려면 술 대신에 물을 마시라고 했지만 서사시를 못 쓰는 나로서는 술을 좋아하는 나로서는 술을 마신다는 것은 사랑을 마신다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였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또 혁명의 시대일수록 나는 문학하는 젊은이들이 술을 더 마시기를 권장합니다. 뒷골목이 구질구레한 목노집에서 값싼 술을 마시면서 문학과 세상을 논하는 젊은이들의 아름다운 풍경이 보이지 않는 나라는 결코 건전한 나라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문장은 두고두고 우리 젊은이들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무슨 술 먹고 못된 짓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술 먹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자기 검열장치가 풀린 상태에서 자유롭게 얘기하고 그런 장면을 김수영은 그렸던 것 같습니다. 예. 문학 예술 한 사람 특히 그렇죠. 여기 김수영 산문집은 정말 주옥 같은 글들이 참 많습니다. 잠이 안 올 때나 몸에 힘이 없을 때 또 정신의 기력이 빠져나간 듯할 때 이 김수영 산문집 이리저리 순서 없이 이것저것 뒤져보시고요. 김수영 전집이 2권인데요. 이 시와 산문인데 시도 좋지만 산문에 실린 일기나 시약, 시 노트 이런 것들 쭉 한 구절 한 구절 보시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네. 딱 펼쳐보면 일기에 이런 구절이 딱 있어요. 역사 안에 산다는 건 어렵다.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네.
김수영 전집 중에 산문 하나하나 읽어보시면서 잃어버린 힘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우리 또 일본 문학 최고의 네. 전문가시고 또 평론가신데 일본의 요즘의 이런 행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 그 얘기를 다음 주나 한번 얘기해 볼까 싶은데 네. 얼마 전에 그 사쿠라 신다 소개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일본은 자기가 밟아온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성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굴복하는 대가로 다른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는 우월감을 유지하고 자신들이 이 아시아를 이끄는 지도자라는 오만방자한 태도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반성 능력의 부재가 자금의 이런 상황까지 몰고 오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고 하니 우리 없이는 한국이고 뭐가 안 될 것이다. 우리가 수출 품목 세계에 대해서 에칭가스니 뭐니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네. 요거 끊으면은 요것들 우리한테 기고 들어올 것이다. 네. 라는 오만방자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징용 문제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성찰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 잘 듣던 한국의 극우 세력들이 통치하고 있을 때는 뭐 이리저리 사탕 몇 알 던져주면은 말 잘 들었거든.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일순 방황한 거죠. 네. 7월 21일에 있을 참여 선거를 그냥 포석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내년에 있을 한국 총선에 개입하기 위한 포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같은데요. 뭐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아베 자민당 정권이 전전 일본, 그러니까 패전 전 일본의 어떤 우경화의 포즈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시아를 대하는 포지션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지도자다. 지도적인 위치에 있다. 너희들은 그냥 따라와라는 거죠. 근데 예전 같지 않다는 것도 지들도 알 겁니다. 아사히신문 사설을 봤더니 대한 금수 조치와 관련해서 보복 조치를 포기하라라고 철회하라라는 사설이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아사히신문은 비교적 온건한 자유적 리버럴한 신문입니다만은 그런 언론의 큰 흐름, 동향을 보건대 일본 안에서도 비판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아베 정권 스텝이 꼬인 것 같아요. 스텝이 꼬였다.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남북관계가 평화 무드로 접어들면서 일본의 그 헌법 구조를 개헌할 이유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재무장 그리고 보통국가 문제로 나아가려고 했는데 그게 이 한반도가 평화 상태로 접어들면은 일본이 군사를 강화할 명분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아베가 끝까지 추구했던 헌법 구조 개정 이 문제를 밀고 나갈 명분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이 극우 세력들에게 한반도 평화가 쥐약이듯이 일본의 극우 세력들에게도 한반도 평화가 쥐약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한반도가 평화롭게 나아갈수록 일본의 우익들의 설 자리가 좁아집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 극우 세력들 설 자리가 좁아지겠죠. 한반도의 평화가 갖는 세계 정치사적 의미, 예. 그리고 미래 정치 구도를 어떻게 바꿀지 등등과 연동해서 생각하시면은 흥미진진하게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교수님.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시가 있는 금요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시가 있는 금요일마다 어떤 시집을 고를까 이리저리 고민을 하곤 하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오랜만에 시내를 나가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종로 1가 사거리 영풍문고가 있죠. 예. 영풍문고에 들렀다가 나오는데 거기에 전봉준 동상이 서 있대요. 전봉준 동학농민혁명. 네. 예. 녹두장군 전봉준의 상이 앉아있는 형태로 그 조형을 보건대 전주 체포돼서
올라오는 그 마차에 앉아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 같아요. 이제 압송되는 모습이죠. 네, 압송되는 모습을 형상화한 동상 같았습니다. 네. 찾아보니까 작년 2018년에 세워졌다고 하는데 저는 직접 본 건 처음이었어요. 서울 한복판에, 정말 한복판이잖아요. 예. 한복판에 전봉준 장군이 딱 저렇게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 노려보고 있구나. 내 이놈들 지금 뭐하고 있느냐. 전봉준 선생이라고 해야 하나? 이 녹두 장군 전봉준에 관한 뭐 이야기들은 많이 있죠. 예. 녹두 장군이라는 별명부터 시작해서 이 동학농민 전쟁, 혁명 전쟁을 이끌었고, 그런데 결국은 부패하고 무능한 이 정부, 조선 정부에서 천군과 일군을 끌어들여서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전봉준과 이 동학혁명 세력들이 내세웠던 대표적인 슬로건이 보국안민하고 척양척외였어요. 그러니까 양놈들과 외놈들을 쫓아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독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죠. 이 전봉준의 예지력, 시대를 보는 통찰력이겠죠. 통찰력이 바로 우리가 강대국에게서 집어삼켜질 것이라는 불길한 현실로 이어졌는데, 작금의 일본과의 관계를 지켜보면서 전봉준을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집 안도현의 서울로 가는 전봉준은 1985년에 민음사에서 나왔어요. 참 오래됐죠? 제가 산 책은 94년 중판인데 시집 가격은 3,000원이라 찍혀있네요.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지금 안도현 시인이 워낙 유명하죠. 잘 알려져 있는데 이 당시만 해도 정말 새내기 시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집인데 1984년에 동아일보 신춘문에 이 서울로 가는 전봉준이 당선되면서 본격적으로 등단했습니다. 네. 서울로 가는 전봉준과 함께 이 시집에 실려있는 시 몇 편 볼 텐데요. 80년대 분위기 속에서 통일, 민주화 통일을 향한 열망들이 이 시집에서 고스란히 익힙니다. 몇 편만 보겠습니다. 예. 먼저 서울로 가는 전봉준, 이 시집의 표제작 보겠습니다. 눈 내리는 망경들 건너가네. 해진 집진에 상투 하나 떠가네. 가는 길 그리우니 아무도 없네. 녹두꽃 자지러지게 피면 돌아올거나. 울며 울지 않으며 가는 우리 봉준이 풀잎들이 북향하여 일제히 성긴 머리를 푸네. 그 누가 알기나 하리. 처음에는 우리 모두 이름 없는 들꽃이었더니 들꽃 중에서도 저 하늘 보기 두려워 그늘 깊은 땅속으로 젖은 발 내리고 싶어 하던 잔뿌리였더니 그대 떠나기 전에 우리는 목쉰 그대의 칼집도 찾아주지 못하고 조선 호랑이처럼 모여 울어주지도 못하였네. 그보다도 더운 국밥 한 그릇 말아주지 못하였네. 못다한 그 사랑 원망이라도 하듯 속절없이 눈발은 그치지 않고 한자 새치 눈 쌓이는 소리까지 들려오나니 그 누가 알기나 하리. 겨울이라 꽁꽁 숨어 우는 우리나라 풀뿌리들이 입춘 경칩 지나 수근거리며 봄바람 찾아오면 수천 개의 푸른 기상나팔을 불어제낄 것을. 지금은 손발 묶인 저 얼음장 강줄기가 옥빛 데님을 호리엄 풀어헤치고 서해로 출렁거리며 쳐들어갈 것을. 우리 성상 개업신 곳 가까이 가서 녹두알 같은 눈물 흘리며 한 목숨 타오르겠네. 봉준이 이 사람아, 그대 갈 때 누군가 찍은 한 장 사진 속에서 기억하라고 타는 눈빛으로 건네던 말, 오늘 나는 알겠네. 들꽃들아, 그날이 오면 닭 울 때 흰 무명띠 머리에 두르고 동진강 어귀에 모여 척외 척화 물결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낭독으로 들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은 서울로 가는 전봉준이라는 시를 찾아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눈에 띌 겁니다. 한 줄 한 줄 음미하면서 보시면은 그 의미가 보다 선명하게 와닿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로 압송당하는 과정을 찍은 사진이 한 장 남아 있잖아요. 그 눈빛이 선하게 남아 있는데 그 눈빛의 의미를 이 시인은 이렇게 읽어내네요. 들꽃들아, 그날이 오면 닭 울 때 흰 무명띠 머리에 두르고 동진강 어귀에 모여 척외 척화
물결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동진강은 고창에서 올라오는 익산 쪽에 있는 동진강, 만경강 강이고요. 네. 전주 초입까지 강줄기가 이어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척의 척화라는 물결 소리를 척의 척화라는 의성어처럼 표현을 했는데 외놈들을 배척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화자가 중국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중국과 외놈들 다 배척하고, 그러니까 청일전쟁을 저지른 놈들이죠. 우리의 국자적인 길을 모색하라. 라는 그 물결 소리에 귀를 기울여 얘기합니다. 근데 전봉준의 사상, 동학혁명의 사상이 얼마나 역사적인 깊이를 갖고 있는지 요즘 우리가 절감하게 돼요. 강대국 사이, 특히 중국과 미국 사이, 그리고 일본 사이에서 우리가 갈 길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지를 19세기 말 동학혁명을 이끌었던 전봉준이 그걸 명시적으로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종로 사거리에 있는 전봉준이 부활한다면은 그 부릅뜬 눈으로 요즘의 한일 관계의 상황을 본다면은 정신 차리고 척의 척화, 물결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요 시 한 구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 시집을 골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과 지금의 한국의 관계를 정치적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역사적 맥락에서 본다면은 일본을 우리가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그 역사적 인식의 그 천박함들, 그리고 자기 성찰의 무능, 무력함들 등등을 비판하면서 일본의 우경화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일본을 향해서 투창을 던지기보다 비판의 투창을 던지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자기 비판의 지점은 없는가를 늘 생각해 봐야 할 줄 알아요. 우리 안에 내부의 적을 직시하지 않고서는 외부의 적을 아무리 비판해봐야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작년부터 이 토착 외구란 말이 부상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바로 토착 외구란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은 200년 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 안에 있는 적들, 우리 내부를 파괴하면서 자기 이익을, 사익을 극대화하고자 했던 세력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묻는 질문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 자들을 대변하는 정당이 어디인지는 제가 두 번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어제도 잠깐 언급했죠. 일본의 아사히나 니혼 게이자이나 마이니츠나 몇몇 그 신문들보다 더 강력하게 한국 정부를 비판합니다. 일본 신문들은 오히려 아베를 비판해요. 경제적 맥락에서. 근데 웬일인지 우리 한국의 이른바 보수신문도 아닙니다. 극우 사익신문입니다만은 그 자들의 이 논조는 전적으로 한국 정부를 겨냥하고 있어요. 놀랍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어떤 균형 감각도 없습니다.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조금이라도 허물어지는 기미만 있으면은 물고 늘어지는 이 못된 버르장머리가 이 상황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 서울로 가는 전봉준의 그 눈빛을 우리 다시 기억하면서, 그리고 종로 사거리에 있는 전봉준 동상을 다시 한번 보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역사적 맥락에 놓여 있는지 되새겨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른 시편들 좀 보겠습니다. 네. 서울로 가는 전봉준, 우리 안도연의 처녀 시집에 좋은 시들이 많아요. 지금보다는 조금 거친 맛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많이 세련됐죠. 당시 젊은 시절, 24, 25에 나온 시집입니다. 얼마나 푸릇푸릇할 때 쓴 시입니까? 여기 전야라는 시입니다. 이병전야입니다. 이병전야. 군대에 늦게 가는 30 가까이 돼서 군대를 가는 친구를 배웅하면서 쓴 시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옛날 군대 갔던 시절 떠올리면서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늦게 입대하는 친구와 둘러앉아 우리는 소주를 마신다. 소주잔에 고인 정든 시간이 조금씩 일렁이기 시작하는 이 겨울밤, 창밖에는 희끗희끗 삐라 같은 첫눈이 어둠 속을 떠다니고 남들이 숨을 갓 넘어 부르던 군가를 꽃피는 서른이 다 되어 불러야 할 친구야. 식탁 가득 주둔 중인 접시들이 입모아 최후의 만찬이 아니야. 그래, 때가 되면 떠나는 것. 까짓것 누구나 때가 되면 소주를 마시며 모두 버리고 가면 되는 것.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버려도 끝까지 우리 몸에 남는 것은 밥과 의무, 흉터들. 제각기 숨가빴던 시절들을 등 뒤로 감추고 입술 쓴 소주잔을 주거니 받거니 돌리노라면 옥소매 밑에 드러나는 부끄러운 흰 손목이여.
얼마나 많은 치욕이 우리의 두 손목을 적시며 흘러갔는지 늦은 친구가 머리를 깎으며 간 동안 주인공 없는 슬픈 영화 장면 속에서 우리는 노래를 불렀다. 학기도 노래 부르고 종남이도 부르고 감출 수 없는 흥분만 고요히 이마에 서리고 우리는 더욱 쓸쓸해서 거푸 술잔을 비운다. 이 밤 젊고 그리운 서러움은 비로소 온 사방 한방눈으로 내려쌓이고 이별의 흐린 담배 연기 속으로 돌아와 내일이면 병정이 되기 위하여 말없이 뒷모습을 보여줄 친구요. 어느 시대의 은빛 투구를 씌워줄까? 두터운 방패를 쥐어줄까? 우리는 목구멍에다 눈물 같은 소주를 털어넣는다. 네, 이 시는 사실은 오래전에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군대를 가기 싫어하는 제 아들놈을 생각하면서 이 시가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좋은 세상이 오면은 예. 우리 아들놈이 얘기하는 좋은 세상이란 남북에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이겠죠. 그렇습니다. 좋은 세상이 오면은 군대 안 가도 될 텐데. 그게 사실 저기 20살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당장 뭐 내일 모레 군에 갈 건 아니고 다음 정부가 또 수급 부패 정권이 되면은 혹시나 우리가 다시 또 저 대결 국면, 전쟁 국면권으로 가는 거 아닌가 너무 염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거예요. 바로. 예. 예, 제 아들도 똑같은 고민을 해요. 지금은 이렇게 평화 무드나 평화군이 조성되고 금방이라도 좋은 날이 올 듯한데 다음 정권에서 개판을 치면 어떡하느냐. 뭐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뭐 군대 가는 거 가야겠지만 가능하면 젊은이들이 자기 젊음의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시대가 와야겠죠. 싸울 땐 싸우더라도 우리가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 그런 분들이 자유한국당 정권을 선택하는 거. 그건 뭐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근데 네. 자식 군에 보내면 이거 전장 나면 안 될 텐데. 네. 또 행여라도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서 네. 우리 애가 다치면 어떡하나. 아니 이렇게 염려하시는 또 하실 분들이 자유한국당을 찍는다면은 참 그만큼 그야말로 이율배반이에요. 그죠? 예. 자기 모순이고 그렇습니다. 모든 부모님의 마음이 뭐 똑같을 겁니다. 아이들 군대 흔쾌히 보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온갖 걱정들 다 안고 보낼 텐데 우리 한반도 환경에서 뭐 군대가 당연히 뭐 존속해야겠지만 여러 가지 맥락에서 이것도 전향적으로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평화가 정착하면은 평화협정이 맺어지고 정말 남북이 공존하는 어떤 정말 그런 좋은 세상이 온다면은 젊은이들의 상상도 훨씬 더 지금보다 상상이 나에게도 훨씬 크게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해서 한 편만 더 볼게요. 예. 80년대에 쓴 시인데 상당히 그 남북 관계를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작품들이 꽤 있습니다. 이 시집에만 해도. 예. 이를테면 젊은 북한 시인에게라는 시가 있어요. 젊은 북한 시인에게라는 시 1, 2편이 있는데 1편은 좀 길고 2편은 아주 짧습니다만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좋습니다. 일단 이 시가 쓰여진 게 80년대 초반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집이 1985년에 간행됐다는 것, 전두환이 시퍼렇게 칼을 벼리고 있을 때라는 것 한번 떠올리시면서 시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젊은 북한 시인에게 1. 최영, 편지 늦었습니다. 부끄러운 것이 많아서였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물으신다면 형 얼굴 떠올리는데 25년 걸렸습니다. 말도 못하겠습니다. 묘양산맥 함 삼매치 마을에서 이 글 읽고 계시겠지요. 형수님과 초롱초롱한 아이들도 만나보고 싶습니다. 한간에는 꿈이나 그리움도 불온이 된다는데 이 봄날 거기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은 붉게 우러져 이미 한 나라를 이루었겠지요. 영시가 쓰여지지 않을 때에는 붉은 꽃그늘 아래 취해 잠들면 떠오르는 무엇이 있다지요. 제가 사는 남쪽도 한 번쯤 떠오르던가요. 호남선을 타고 목포까지 내려가 도다리 회하고 소주 한 잔 크 하셨다니 비무장지대 핵주례들의 맛있는 밥이 될 뻔하셨습니다. 꿈도 그러나 아주 슬프지는 않군요. 이곳에도 지천으로 봄이 와서 햇볕은 또 얼마나 많이 내려와 쌓이는지 햇볕 위에다 우리가 하나로 찬란한 공화국을 세운다면 기어이 싸움에 이겨 세운다면 몸을 떨곤 한답니다.
우리가 삼천리 조선에 살아남아 써야 할 시 한 편. 나는 아직도 머나먼 백두산이며 압록강이고 형은 아직도 머나먼 지리산이며 섬진강이기 때문이겠지요. 우리가 비록 6.25 전쟁 병사들이 낳은 자식들이어도 이 강산 앞산 뒷산의 똑똑한 현실로 눈부신 진달래로 꽃피어 어우러지는 날 옵니다. 꼭 옵니다. 온전한 서정시 쓰는 날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이 와서 형이 첫 시집을 낸다고 발물 부탁한다고 아무렴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제가 써 드려야지요. 젊은 북한 시인에게 이따의 편지 어디 그리운 만주 땅 갈대밭으로나 띄워야 옳겠지요. 최형 참으로 조선에 살아 꺼지지 않는 불기가 되십시오. 내내 건강하시길 빌며 1985년 5월 남한에서 쓴 네, 이런 젊은 북한에게 쓴 시가 있었습니다. 시인의 상상력 속에서는 꿈이나 그리움도 불온이 되는 시절에도 이런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젊은 북한 시인에게 이라는 시가 짧게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그리움이란 시커멓게 가슴에 멍이 드는 일입니다. 네, 젊은 북한 시인에게 이의 전문이 이렇습니다. 그리움이란 시커멓게 가슴에 멍이 드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시를 쓰는 사람들끼리 하나의 온전한 공화국을 꿈꾸면서 여러 남과 북이 하나가 될 날을 이 1985년 시점에서 그렸던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아, 오늘 참 좋은 시 소개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네, 오래된 시, 35년이 다 돼가는 시집, 낡은 책장에서 꺼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좋은 시들이 참 많아요. 이 소설에도, 네. 이 시에도. 읽어드리지 못했지만 밥일 같은 경우도 참 좋고요. 부여기행도 참 좋습니다. 예, 도서관에 가셔서 요즘도 가능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옛 시집들 한 권씩 찾아 읽는 재미 참 쏠쏠합니다. 특히 안도현 시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도현 시인이 젊었을 때 20대 초반에는 어떤 시를 썼을까 궁금하실 텐데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참 재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후원하기로 응원해주세요. 이 방송을 유튜브 김용민 TV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